자, 7장 공급 시기입니다. 자, 여러분, 공급 시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과세 거래는 어떤 거래를 대상으로 해서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였다면, 공급 시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인가, 언제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앞전 강의에서는 어떤 걸 대상으로 과세할 것인가, 그죠? 과세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어느 시점에 과세할 건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밑에다 내용을 써놨지만, 만약에 6월 30일 날 우리가 물건을 공급한 걸로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기간 단위로 과세를 하잖아요. 그죠? 1기, 2기 이렇게 과세하니까 6월 30일이면 2기예요, 1기예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니까 이거는 1기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6월 30일 날 공급한 걸로 보면 1기에 속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1기에 속하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합니까? 그렇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 맞죠? 만약에 6월 30일 다음 날에 만약에 물건을 공급하면, 즉 7월 1일 날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이건 1기에 속해요, 2기에 속해요? 2기에 귀속되잖아요. 그죠? 2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기 거는 물론 예정 신고가 있지만 6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 이거를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차기 년도. 맞죠? 그러면 7월 25일 날 내는 거랑 1월 25일 날 내는 거랑 계략적으로 한 6개월이 지금 차이가 나요.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의 입장이면 세금 빨리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어요? 늦게 내고 싶죠. 그죠? 그러면 얼마든지 공급 시기를 하루만 늦춰도 세금을 6개월 후에 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는 언제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업자들이 공급 시기를 늦춰서 세금을 미룰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엄격하게 공급 시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이 공급 시기가 세금 계산서 발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또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6월 30일 에 주문받아서 7월 1일 날 만약에 팔았다. 어느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볼 거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재화를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되면 재화는 언제 공급한 걸로 볼까요? 재화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걸 인도 시점이다 이렇게. 인도 시점에 공급한 걸로 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에서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주문을 받고 7월 1일 날 물건을 발송했어요. 그 돈은 8월 10일 날 받았어요. 그럼 대체 어느 시점이 공급 시기일까요? 6월 30일 날 주문 받고 7월 1일 날 물건 보내주고 돈은 8월 10일 날 받았으면 대체 이 재화를 언제 공급한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거냐. 지금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언제일까요? 그렇죠.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니까 언제다? 7월 1일 날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생계화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기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기에 귀속되어 이 경우, 어, 지금 보니까 6월 30일 날 주문받고 7월 1일 날 발송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요거를, 날짜를 제가 지금 착각한 것 같은데, 어,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날짜를 지금 잘못 기재했는데요. 요거를 우리 좀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요 5월 30일 날 주문받고, 우리가 6월 30일 날 물건을 발송했다. 이렇게 좀 바꿔줄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5월 30일 날 주문받고 6월 30일에 제품을 만약에 발송하고 대금을 뭐 8월 10일 날 받았다. 이 경우에는 언제 공급한 걸로 돼요? 주문받은 5월 30일이에요? 물건 발송한 6월 30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좀 날짜를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고쳐서 수업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인도한 6월 30일 날 제품을 판 거니까, 그죠? 판매 시점인 6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1기에 기속되죠. 우리 1월부터 6월이니까 1기에 기속돼서 7월 25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이때 7월 1일을 공급 시기로 봤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월 30일 날 물건을 발송하지 않고 만약에 7월 1일을 공급 시기로 봤다면 2기에 기속돼서 차기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제 공급 시기는 주의사항이 이렇게 하루만 차이가 나도 예를 들어서 뭐 6월 30일 날 공급한 거다 그러면 1기에 기속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7월 1일 날 공급했다라고 하면 2기에 기속되니까 이렇게 하루 차이로 과세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조작해서 조세를 회피하는 데 수단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엄격하게 공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공급 시기 규정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재화를 공급했을 때, 이때 우리가 언제를 공급한 때로 볼 거냐. 자, 여러분, 재화를 이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발송하는 거다라고 하면요. 이때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물건을 발송한 때. 예를 들어서 뭐 6월 30일 날 주문 받고 그쵸? 7월 1일 날 물건을 발송했다. 그러면 언제 공급 시기예요? 그렇죠.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상품, 제품 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재화인데 이걸 이동할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건물을 사고 팔거나 건물을 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뭐 특허권은 권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화죠. 이런 경우에 이동이 뭐 택배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언제를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볼 거냐? 이렇게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재화를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판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재화를 내가 팔았어요. 그럼 재화의 공급이죠.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인도하는 건 우리 건물을 우리가 발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그러면 언제 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언제겠어요? 그 건물을 내가 만약에 팔았어요? 그러면 그 건물 산 사람이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때. 자, 다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공급 시기로 보고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아시겠죠? 자,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그 밖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거냐? 자, 여러분, 인도나 이용 가능한 때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 시점인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용 가능한 때 이거 저거를 다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거 말고 거래 형태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거래 형태별로 재화의 공급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현금 판매나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를 했대요. 현금 판매는 뭐죠? 현금 받고 파는 거. 외상 판매는 물건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 할부 판매는 물건을 보내주고 돈을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현금 외상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불가능하면 이용 가능한 때.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래는 어떻죠? 반환 조건부나 또는 동의 조건부, 어떤 기타 조건부 또는 뭐 기한이 부여된 판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7일 이내에 반품 가능 판매를 했어요. 이런 거. 그럼 언제 판매가 완료된 거예요? 물건을 인도하는 때예요? 아니죠, 여러분. 반품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럼 언제겠어요? 그렇죠. 이 기간 7일이 경과되면 반품이 불가능하니까 이때 공급된 걸로 보는 게 맞죠. 맞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이 부여된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한이 경과돼서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또 어떤 거래 유형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 또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뭐 전력 등과 같이 뭐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계속적인 공급 뭐 이렇게 있네요. 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우선은 첫 번째, 장기 할부 판매라는 게 뭘까요? 이제 이게 뭔지 알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선은 재화를 인도한 후에 할부 판매라는 거는 물건 보내주고 대금을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러면 물건을 인도한 후에 대금을 2배 이상 분할해서 회수하는 거, 그리고 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서 회수하는 거. 이거를 장기 할부 판매라고 얘기해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장기 할부 판매는 우선 물건을 보내주고 대금을 여러 번 걸쳐서 1년 이상에 걸쳐서 돈을 회수하는 이런 특수한 거래 형태인데 이런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인도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내 말 들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기 할부 판매는 뭐 이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자, 여기 X1년도, X2년도, X3년도예요. 아주 뭐 특이한 경우이지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X1년도 이때 물건을 인도했어요. 물건을 보내주고요.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어요. 요 V표 체크한 이때 한 번 받고 이때 받고 뭐 이때 받고 뭐 이렇게 받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돈을 나눠서 받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자,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그냥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원의 물건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0억의 물건을 팔았으면 10억이 매출 세액이잖아요. 100억이 10% 곱한. 근데 여러분 이 돈을 이렇게 여러 번의 이 V표 체크한 이 시점에 각각 이렇게 나눠서 받기로 했다고 한번 해봐요. 장기 할부 판매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 원칙대로 이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이때 여러분 이때 만약에 이 10억의 세금을 과세한다고 그러면 기업은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지금 물건을 이때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때 물건을 팔았으니까 10억 원의 부가세를 한 번에 내라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기업에서 세금을 낼 돈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금 회수가 오래 걸리는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몰아서 과세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 번의 세금을 과세하게 되면 기업은 작은 부담이 되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구분해서 과세할게. 그러니까 네가 돈 받기로 한 이때 각각 받기로 한 그 금액 있잖아. 그 금액으로 나눠서 과세해 줄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판매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판매다. 이렇게 제가 해놨죠?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는 이 거래 형태가 뭐냐면 완성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받는 이런 계약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선업이에요. 조선업. 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서 배를 만드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선 돈이 필요하니까 완성 정도에 따라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한 번씩 받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진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했다. 이런 건 이제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고 하는데 완성 정도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하는 조건을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거래 형태의 경우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과세를 어느 시점에 과세를 할 것인가? 이것도 똑같아요. 장기 할부 판매와 동일하게 대금 회수가 빨리 돼요? 대금 회수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이걸 한 번에 과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처럼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형태가 이런 것도 있대요.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형태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대금을 쪼개서 받는 건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뭐 이런 거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대가를 쪼개서 받되 소유권은 아직 안 넘긴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해서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넘겨주는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 이런 거래 형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래 형태? 그렇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판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뭐 잔금 치르고 요 소유권 이전 받아서 등기 이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래 형태인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으로 물건을 공급했다. 그러면 대금 회수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번에 세금을 과세해버리면 자금 부담이 되니까 동일한 취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눠서 이렇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전력 등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계속적인 공급은 이거는 한전에서 여러분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어느 시점에 공급한 걸로 봐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가를 받기로 한 그때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죠? 그 기준을 갖고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전에서 전력을 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어느 시점에 과세할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급 단위를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때를 각각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좀 내용이 딱딱해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게 내용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이런 전력 등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받기로 한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과세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중요하니까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전 강의에서 가공계약 이야기할 때 자재를 부담을 하고 만약에 이걸 공급했다 그러면은 재화의 공급이었죠. 자재 공급 없이 단순히 인가공만 했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었죠. 기억나세요? 지금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주요 자재를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품 만들어 판 거니까 당연히 용역의 공급이에요? 제야의 공급이에요? 제야의 공급이죠. 그럼 제야의 공급이다라고 하면은 언제를 우리가 공급한 걸로 봐야 돼요, 여러분? 제야의 공급은 인도하는 때죠, 뭐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자재 부담 없이 가공만 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라고 했고요. 자, 주의사항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자재 부담 여부 상관없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자재를 부담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과 동일하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자판기 등과 같은 무인 판매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좀 특이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커피 자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이 내 자판기에 와서 돈을 넣고 커피를 빼가면 그럼 나는 이제 커피를 판 거잖아요. 사실은 재화를. 그러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논리상은 타당한데 자판기에서 일일이 언제 이거를 공급했는지를 다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판기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자판기에서 이 돈통에서 현금을 인체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좀 특이합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요. 그럼 여러분 여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내가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자판기 그 설치되는데 돌아가지고 돈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6월 30일 날 돈을 뺄 수도 있고 7월 1일 날 돈을 뺄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언제 뺄 거예요? 그렇죠. 하루만 참으면 하루만 여러분 돈통에서 늦게 돈을 빼면 6개월 후에 세금을 내도 됩니다. 아니, 6월 30일은 1기에 기속되고 7월 1일은 2기에 기속되니까 6개월 후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자판기는, 이런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체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간주 공급이에요, 여러분. 간주 공급은 실제로 물건을 판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럼 그러면 우리 교재에다가 요거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암기. 자, 우리 간주 공급 반드시 정리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간주 공급 여러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여백에다가 한번 또 메모해봐요. 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가 공급, 자가 소비하는 거, 그죠? 세 가지 있는데 어떤 거? 그렇죠.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거. 면세에 전용하는 거. 키워드만 써볼게요. 또 뭐가 있었어요? 비영업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전용한다. 근데 이제 용어가 이제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승용차 이렇게도 불러요,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우리가? 뭐가 있었지? 아, 판매 목적. 판매 목적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공장에서 왜 만들어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완성품을 보내면 판매한 것처럼 간주해서 생계해서 끊어라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자, 또 자가 공급 말고 또 여러분 기억나는 거. 개인 쪽 공급 또요. 사업상 증여 또요. 또 뭐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더라? 갑자기 우리 폐업 시 잔존제야. 그죠? 폐업 시 잔존제야. 맞나요? 예. 이거 여러분 반드시 이 틀을 하나 암기를 해놓으면 편해요. 알았죠? 그럼 이런 간주 공급은 그럼 대체 언제 공급한 걸로 볼 건데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용 소비하는 시점이다 이해해도 괜찮아요. 사용 소비하는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자 과세 사업에 쓸게요라고 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면세 사업에 갔다가 사용 소비했어요. 그때 과세하는 거예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하는 거는 영업용으로 할게요 라고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단순 출퇴근용으로 갖다 썼어. 그럼 그때 전용했을 때 그때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대리점으로 물건을 반출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개인 쪽 공급은 언제겠어요? 개인 쪽으로 그 사용 소비했을 때 그때요. 사업상 증여도 뭐 사용 소비하는 개념이긴 한데 이걸 거래처에 공짜로 증여했을 때, 증여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폐업 시산 존재하는 언제일 것 같아요? 폐업하는 때. 폐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6번, 양가로 6번 제가 적어 놓은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이 아주 빈출이에요. 자, 간주 공급은 기본적으로 사용 소비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데, 다만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 폐업 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메모 안 했지만 여러분 여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하는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정리합니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여기 폐업하는 때 내가 써놨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수출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까? 선적일이에요, 선적일. 선적일이라는 건 이제 배로 직수출했다 그러면 배에다 실은 날. 자, 비행기로 수출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기적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적일 또는 기적일. 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에요. 직접 자기가 수출한 게 아니라 중개무역 방식으로. 우린 중개만 하고 바로 이제 수출을 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적일. 자, 원양업 위탁 판매 수출. 자, 원양업 및 위탁 판매 수출. 자, 그럼 위탁 판매 수출이 뭐냐면 위탁 판매 수출. 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사업자한테 판매를 의뢰하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제 외국에 있는 업체가 수탁자입니다. 그럼 그 수탁자가 물건을 대신 수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위탁 판매 수출인데, 그러면 이거 언제 우리가 물건을 판 거죠? 언제 판 거예요? 자, 위 수탁자가, 외국에 있는 이 수탁자가 이 재화를 판매하면
위탁자의 매출이 인식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외국에 있는 수탁자가 얼마너치 이거 수출했습니다라고 그 내역을 나한테 정산서를 보내주면 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판매된 거를. 이렇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에 있는 수탁자가 자기가 얼마너치 이거 물건을 팔았다라고 정산서를 나한테 보내면 나는 이 매출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개념으로. 자, 그다음에 외국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은 이제 외국인 업자한테 물건을 가공해가지고 수출을 이렇게 위탁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죠? 외국인도 수출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도 수출이라는 거래 형태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외국 해외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외 지역, 뭐 중동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건설 공사를 이렇게 건물 같은 건설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외국에 나가서 건설 공사를 다 완료한 다음에 이 공사에 쓰이는 중장비들 있잖아요. 포크레인이라든지 무슨 뭐 기중기라든지 이런 중장비들. 그럼 그 중장비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중장비들을 여러분 다시 배로 싣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귀를 할까요? 이거를 이 중장비를 싣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 무거운 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 지금 국외에서 쓰는 이 건설 장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처분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중장비 같은 이 재화를 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외국 인도 수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럼 이런 외국 인도 수출, 이런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한 걸 볼 거냐? 언제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외국에서 이 물건을 인도한 그 시점에 공급이 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외국 인도 수출, 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외국에서 그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외국에서 인도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인도했을 때? 그렇죠. 외국에서 그 재화를 인도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지선다로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한 거 맞나요? 그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한 때 또는 확정되는 때 거래 형태별로 보면 일반적인 현금 외상 할부 판매는 인도나 이용 가능한 때 반환 조건부 이런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기한이 경과되거나 조건이 성취한 때죠. 또 장기 할부 또 완성도 기준 지급 또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대금 회수가 오래 걸리니까 각각 받기로 한때 나눠서 가세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은 인도한테 그죠?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인도한테.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출한 때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간주 공급은 자 간주 공급은 사용 소비하는 그 시점인데 우리가 면세 전용은 그 전용했을 때 비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전용도 그 전용 사용 소비했을 때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반출했을 때, 개인 쪽 공급은 그 사용 소비했을 때예요. 사업상 증여는 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 제한은 폐업하는 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 이 수출이나 중개무역 방식 수출은 선적일, 기적일. 그리고 위탁 판매 수출은 수출 제한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인도 수출이나 위탁 가공 무역 방식 수출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자,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은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거나 우리가 용역은 사람이 하는 행위도 용역이지만 건물 같은 거를 임대하는 것도 용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건물 임대도. 그래서 이런 임대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때, 사용되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용역은 인도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구나.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셔도 좋고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이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등이 사용되는 때,
거래 형태별 주요 용역의 공급 시기를 볼게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은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용역도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주 지급 조건부 공급의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용역이 장기 할부가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이런 또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역은 장기 할부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설비, 유지 보수 용역,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비를 유지 보수해주는 회사인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매달, 매월 이 유지 보수료를 받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거 장기 할부 판매 맞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또 완성도 기준 지급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럼 건설업은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완성 정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용역도 완성도 기준 지급이 있을 수 있죠. 기타 조건이 부여될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거래 형태, 우리 제아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제아에 공급하고 이런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이렇게 대금 회수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나 오래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다? 그렇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별표입니다. 자, 간주임대료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간주임대료라는 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가볍게 들어보면 간주임대료가 뭐냐 하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제 임대업도 용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내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매달 임대료를 300만 원씩 받아요, 이렇게. 그럼 300만 원씩 받으면, 여러분,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이상 과세가 됩니다. 이런 상가 임대 같은 경우, 뭐 상가 임대라고 해봐요. 주택 임대는 또 면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가 임대료를 받아. 그러면 상가 임대는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면 요 300만 원에 우리 부가가치세를 여러분 참고로 우리 부가가치세잖아요. Value Added Tax의 약자예요. 그래서 VA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VAT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부가가치세 영어 약자로 뭐라고 한다? VAT, Value Added Tax. Value, 가치에 더해진 세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VAT가 30만 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근데 여러분, 임대업을 하게 되면은 매달 임대료만 받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 맺을 때 보증금도 받아요, 보증금.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업자가 보증금 받으면 현금 대변에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서 이건 부채예요, 부채. 수익이 아니라.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돌려줘야 될 부채예요. 맞죠?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받은 거는 임대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무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너 이 보증금을 네가 세입자한테 받아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너 이거 매달 매달 이자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2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너 매달 매달 보증금 200만 원 이렇게 받네? 그러면 너 이자 받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 안 하고 임대료 받는 건 과세하고 그러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자 받은 것도 결국에는 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거잖아요. 이 임대업자는. 그러면 이 이자를 임대료로 뭐 하겠다. 이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를 하겠다. 그냥 임대료처럼 취급하겠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 그럼 이 이자를 꼭 은행에서 받아야지 이걸 간주 임대료로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자 수익이 발생될 거니까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이 있어요. 그 이율에 따라서 네가 은행에 이자를 받았다 안 받았던 그건 상관없고 이자 받은 것도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계산하는 식은 따로 있어요. 보증금에 국세청장이 정한 연 이자를 곱해서 그 날짜만큼 계산해서 이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봐봐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기간 단위로 신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1기, 2기. 또 여러분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기, 예정, 확정, 또 2기, 예정, 또 확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봐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간주임대료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1억 원을 받았어요. 1억 원을 받았는데 그냥 가정해 볼게요. 간주임대료가 그냥 가정이 원래는 지금 현재 지금 기준으로는 3.5%예요. 국세청장이 정한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근데 그냥 12%라고 한번 해봐요. 계산의 편의상. 그러면 1억에 12%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1,200만 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 1,200만 원의 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3개월 단위로 신고를 하니까 그럼 예정신고 요 3개월 할 때는 얼마를 간주임대료로 해야 돼요? 1,200만 원은 1년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3개월치에 대한 것만 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요 예정신고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치 이자가 1,200이면 12개월 중에 3개월치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요때를 공급한 걸로 봐서.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 이때는 여러분 요때도 마찬가지죠. 요때도 12개월 중에 3개월치 요 3개월치만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보는 거예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이렇게 여러분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확정신고 기간을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렇게도 불러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주임대료는 3개월 단위로 법인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니까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이렇게 요때 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 이자를 우리가 간주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부가가치세는 예정과 확정을 구분해서 3개월 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니까 간주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확정신고라는 거를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이렇게도 부릅니다.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문제 풀어야 되겠죠. 자, 공급 시기에 대한 객관식 기출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에 언제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한 때. 이거 맞죠? 자, 무인 판매기로 만약에 판매했다 그러면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 인도한 때예요, 현금을 인치한 때예요? 그렇죠. 현금을 인치한 때예요. 맞죠?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이런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그 기한이 지났을 때 판매가 확정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답은 4번인 것 같은데요. 아직 안 읽어봤지만. 자,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라고 하면 언제예요? 대가의 전부를 실제로 받았을 때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눠서 과세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무적으로 각각 받기로 한 그 약정일을 각각 이렇게 나눠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답은 1번의 답은 4번이었고. 자, 2번. 자, 2번은 또 어떤 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간주임대료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자 계산을 3개월 단위로 해야 되니까. 이해되죠? 자, 요거는 자, 2번 잠깐 보류. 자, 3번부터. 장기 할부 조건의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언제예요? 용역이든 제하든 장기 할부 판매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공급 시기로 보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가를 받지 못해도 당연히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이 된 거죠, 여러분. 그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해도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꼭 현금을 받아야지만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인데 2번 봐봐요. 자, 2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이게 맞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케이스예요.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X1년, X2년, X3년인데, 자, 우리가 장기 할부로 판매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건 용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제와도 마찬가지인데, 장기 할부로 팔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 물건을 인도해주고, 돈을 이때 이렇게 V표 친 이때에 각각 나눠서 받기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이 되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됐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각각 요 V표 체크한 각각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급 시기가 다 확정이 됐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때 이 사업자가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그만 폐업해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폐업한 이후에 공급 시기가 이렇게 도래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게 되면 폐업한 이후에는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폐업일 이후에 이렇게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이걸 다 폐업일로 땡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폐업하는 때 부가세 신고 납부하고 폐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용.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폐업자한테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공급이 확정되면 공급이 된 겁니다. 예, 이해되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내국 부품을 외국으로 반출했다? 직수출한 거예요. 사업자가 직접 외국에다가 수출한 거예요. 이거 언제였죠?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선적일, 비행기로 수출하면 기적일. 자, 무인 판매기에 의해서 재화를 공급했다. 언제예요? 인도하는 때예요? 현금을 인치하는 때예요? 그렇죠. 현금을 인치하는 때예요. 3번이 틀렸어요.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그 자판기 돈통에서 돈을 꺼낼 때예요.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하루만 늦게 빼면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자, 이건 언제예요?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장기 할부 판매. 이건 언제예요, 여러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렇게 나눠서 과세하겠다. 자, 3번의 답은 3번이었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4번이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거는 반복해서 다양하게 풀어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는 게 아까 얘기 못한 게 여기서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예요. 쉽게 말하면 1년 이내에 회수가 되는.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고 단기 할부예요. 이건 개념이. 그럼 이렇게 일반적인 단기 할부나 외상이나 이런 건 언제? 그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일반 원칙에 따라서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완성도 기준 지급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서 사용 소비가 아니잖아요. 언제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이게 지금 잘못 써 있네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한다고 했었죠? 이거 언제였어요? 그렇죠.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여러분, 공급 시기도 이게 내용이 딱딱하고 머릿속에 잘 안 남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자꾸 반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조금 배속을 늘려가지고 뭐 1.5배속으로 보시면 또 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또 시청해 주십시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